일단 먼저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요 토론회보다도 제가 공식적으로 빠질 수가 없는 제가 물증도 가지고 왔습니다. 전국에서 최초고 이게 이제 전국으로 또 확대되고 국가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인생, 퇴직교직원, 퇴임교직원 인생 이모작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직교직원 봉사단 발대식이 수백 명의 정말 성황리에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교육청까지도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그 대선 국면에서 서울교육청의 지혜를 모아서 12대 국가개혁과제를 이렇게 발표했고 또 많은 부분이 또 새 정부의 정책으로 또 수용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약간 책무성을 가지고 또 이제 단순히 비판자의 위치에서 또 이제 정책 실행자 입장에서는 또 고려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서 저희 교육청도 좀 책무성 있게 개별 정책에 대해서 구체안을 좀 만드는 작업들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앞에 아무래도 좀 총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 원고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뒤에 더 강론적인 훨씬 더 풍부한 논의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고 어차피 청중 토론이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7페이지 7쪽에 예, 7쪽의 맨 아랫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에 제안하는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경쟁과 효율이 아닌 협력과 자율 중심의 교육. 두 번째, 학교와 마을이 결합한 교육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교육자치 강화. 세 번째, 안승훈 선생님 발표에도 더 자세히 있습니다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역량을 형성하는 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방향에서 간단하게 첨부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쟁 일변도의 낡은 교육 체적, 교육 정책, 그리고 교육 경쟁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제고사 문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시도교육청 평가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외고자사고 고교체제 개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들에 있어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는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 가버넌스의 혁신,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 가버넌스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큰 가버넌스의 혁신이라는 지점에서 보면 저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 국가교육위원회 이름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가교육회의라고 지금 새 정부는 명칭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이 3자의 새로운 분업 모델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군림하던 교육부,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 자체의 큰 정신에 맞춰서 말하자면 시도교육청으로 초중등 경우에는 고등교육은 어렵겠습니다만 평생교육이나 어떤 초등등 교육은 그렇게 이관하는 큰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는 교육부의 인적 재배치도 아마 있어야 될 걸로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교육회의에서 아마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명칭이 어떻더라도 아마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특별히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를 우리가 상정할 때에 기대하는 것은 말하자면 중단기적인 국가교육정책을 협의적으로 사회 합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국가교육과정 재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국가교육위원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어쨌든 권한들이 아마 재분배되는 큰 변화는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큰 가버넌스의 혁신도 있습니다만 학교 내에서 가버넌스의 혁신도 있어야 하고 학생도 훨씬 더 주체적인 집단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서울교육청에서 학부모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학부모도 중요한 협치에 참여자로 이렇게 초대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짐들이라든지 교직원 회의나 학부모 회의를 법제화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9쪽에 미래 역량을 형성하는 교육을 위한 교육 혁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보수도 이런 보수와 진보가 아마 경쟁하는 지점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뭐 인공지능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혁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혁신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혁신학교에서 진행되어 오던 교육 혁신, 혁신 교육과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말하자면 창의적 교육은 얼마나 다른가? 저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에서 기존의 암기식 지식교육, 국영수 중심의 입시 대비용 암기식 지식교육을 뛰어넘는 질문이 있는 교실, 창의적인 교육들을 실험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원리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교육의 원리로 더 확장돼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역량을 형성하는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뭐 고교 학점제라든지 자유학기제 확대라든지, 그리고 교사의 교육과정 및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교육개혁은 사회개혁과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일정 부분은 종속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사회 체제 혹은 사회적 불평등 체제의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10쪽의 쪽에 맨 위에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뭐 비정규직 문제도 있었고, 고졸자 제졸자의 임금 격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교육과 일반 교육의 또 차이 문제가 있고, 차별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사회개혁이 초등등 교육의 정상화에 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고, 그건 또 새 정부의 사회개혁 과제로,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로 아마 위치되어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초등등 교육과 사회의 중간에 있는 대학 체제 개혁, 대학 입시제도 개혁 부분은 여기 발표에도 있습니다만은, 또 저도 대학 공유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새 정부의 그 대학 체제 개혁은 두 축입니다. 하나는 국립대를 말하자면 통합 국립대학으로 묶어내서 서울대 3,500명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을 35,000명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으로 완화하는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사립대학의 공영성을 확대하는 공영 사립대학을 확장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공영 사립대학의 모델은 저희가 서울에서 이미 유치원 모델로 하나 만든 바가 있습니다. 공영 사립유치원이라는 모델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 사립대학에도 그대로 관철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공재정을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대신 사립대학이 소유와 운영의 공공성을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사회에 제공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모든 지원을 한다. 교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에 지원을 한다. 대신에 사립유치원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사를 50%, 공익이사를 50% 이상으로 한다. 그런 정도 모델이면 뭐 우리 공공재원을 많이 쏟아부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대개 기업들이 그렇고 재벌들이 그랬고, 위기 국면에서는 위기의 사회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재정을 무한대로 끌어다 쓰고, 그리고 잘 됐을 때는 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거잖아요. 그죠? 공동체에 대한 사회 환원의 의무, 그 다음에 소유와 운영의 공공성은 전혀 드러내지 않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청 혁신 모델의 전국적 구현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그동안 된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좀 작은 정책 아이템들도 많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18세 선거권이나 문제도 언급을 했고요. 저는 교육감은 고교생이 투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성, 왜냐하면 교육감, 우리 학생의 교육감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교육감은 부모님이 뽑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기대는 이렇게 해요. 16세 교육감 선거권 인하를 하면 집에서 부모님과 학생이 토의를 할 것 같아요. 교육감 누굴 뽑는 게 좋지? 그 자체가 저는 굉장한 민주주의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조금 18세 지난번 선거권 인하할 때는 저희가 18세 선거권 인하에 좀 혼선이 있을까봐 언급했다가 쑥 발을 뺐어요. 근데 제가 이제 18세는 새 정부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전제하고 좀 더 강력히 주장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제 이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은
다른 영역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영역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지만은 또 학부모이기도 하고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섬세하고 지혜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우리가 고민해. 우리가 비판자일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3차 민주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어서 3차 민주정부로서의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성공적인 길을 가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개혁이 잘못되면 3차 민주정부의 국민적 기반을 가장 선도적으로 붕괴시키는 계기도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지혜가 이런 게 좀 저는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개별 정책들만 보지 말고 그 개별 정책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교육 경쟁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그 자체는 절대선도 절대악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패키지 속에서는 그게 절대선인 거죠. 우리들의 개혁적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또 사회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 입시, 대학 서열화 체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것들의 일정 부분 손을 대지만 이게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질 않아요. 초중등 교육을 블랙홀처럼 왜곡시키는 형태로 존재하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건 풍선 효과입니다. 그리고 풍선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정책에만 초점을 놓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개혁적인 개별 정책들이 모여서 하나의 풍선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어떤 총체적인 혁신 모델로 짜여져야 돼요. 뭐 아주 미세한 정책들은 큰 문제는 없어요. 미세먼지 대책, 무슨 대책, 학교폭력 대책, 그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현재 교육 경쟁 시스템의 골간을 이루는 입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혜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 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물론 저는 정답은 없어요. 이 점은. 우리가 이제 정말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같이 그 개별 정책 집중적 관점보다는 총체적 관점을 좀 동시에 가져가는, 그러면서 토론하고 협의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